조선의 밤, 옛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야담록입니다. 내 언니 인생을 망칠 순 없으니 네가 그 집 귀신이 되거라. 화려한 연분홍 비단 옷감이 사방으로 찢겨나가며 계모 조씨의 날카로운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최대 권력과 부를 가진 정일품 영의정 댁의 외아들과 혼담이 오간다는 소리에 콧노래를 부르던 그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뒷조사로 알아본 신랑의 실체가 앞 못 보고 걷지 못하는 반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최 진사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던 저를 매섭게 노려보던 계모의 눈빛엔 미안함 대신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겠다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혼례가 누구를 파멸로 이끌고 누구에게 찬란한 봄을 데려올지를 말입니다. 제가 계모의 협박에 못 이겨 지옥 같던 집을 떠나야만 했던 데에는 12년 전 장터에서 시작된 아주 충격적이고도 운명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선 땅 한양의 어느 고을, 인품 좋기로 소문난 초해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눈 속에 핀 꽃처럼 맑고 고운 외딸 설화가 있었지요. 하지만 제 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고작 3살 되던 해, 자비롭던 어머니는 모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며 제 작은 손을 꼭 잡으셨지요. 설화야, 내 이름은 눈 위에 핀 꽃이란다. 아무리 차가운 세상이 너를 짓밟아도 다시 피어나는 꽃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떠나던 날, 저는 그 말뜻을 다 알지 못했으나 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에서 전해지던 마지막 온기만큼은 뼛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어머니의 관을 붙잡고 목이 쉬도록 울던 제 손에는 찢어진 어머니의 저고리 끝자락이 남겨졌고 저는 그 조각을 15년이 넘도록 품 안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던 아버지는 2해가 지난 뒤 새어머니 조 씨를 들였습니다. 조 씨는 저보다 3살 많은 딸 단화를 데리고 문턱을 넘었지요. 처음 얼마가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대하며 고운 옷도 지어 입혔으나 아버지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조 씨의 눈빛은 섬뜩한 야차로 변하곤 했습니다. 니오 같은 것이 감히 우리 단화의 밥그릇을 넘보느냐. 내 아비에게 일러 바치기라도 하는 날엔 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8살이 되던 해, 제 삶의 유일한 기둥이었던 아버지마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새어머니를 너무 믿지 마라. 내 친어미가 남긴 서책들을 잘 간직하거라 라는 유언을 남기셨지요.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던 날, 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고 봄이라는 계절은 제 인생에서 영영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조 씨는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논밭과 집문서는 이미 그녀의 소나기에 들어갔고 저는 딸이 아닌 이름 없는 종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 씨는 부리던 머슴들을 내보내고 그 험한 일들을 전부 저에게 시켰습니다. 제 방에서도 쫓겨나 소와 닭이 함께 지내는 외양간 한 구석으로 밀려났지요. 겨울이면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불 한 장 없이 지푸라기를 끌어안고 밤을 보내야 했던 그 시절, 저는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힐 때마다 소의 배에 등을 기대고 잠을 청했습니다. 짐승의 묵직한 천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져 밤마다 남몰래 소리 죽여 울었지요. 한편 안방에서는 계모와 단화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군밤을 까먹으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어머니, 설화가 소하고 같이 자는 꼴이라니 딱 어울려요. 단화의 비웃음 소리에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어머니가 남긴 저고리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계모는 툭하면 제게 말했지요.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내가 왜 너를 거두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이 집에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살아라. 제게 유일한 낙은 아버지가 남긴 어머니의 서책들을 훔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아궁이 불빛에 의지해 심청의 눈물과 춘향의 절개를 읽으며 저 또한 언젠가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단화는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글을 읽어? 라며 서책을 찢어 발로 짓밟았습니다. 저는 찢긴 종이 조각을 가슴에 품고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비탈길을 오르면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으나 돌아오면 기다리는 것은 계모의 섯을 퍼런 매질 뿐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저는 제 이름을 잃고 인연아 혹은 전연이라 불리며 그렇게 sak풍해지는 꽃처럼 시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18살이 된 어느 날 평화롭던 초에 진사댁 마당에 커다란 덩치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씨와 단화가 분에 넘치는 사치와 투전판 노름으로 아버지가 남긴 전답을 모조리 탕진하고 급기야 사채까지 끌어쓴 탓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조씨 부인, 빌려간 돈을 벌써 몇 달째 미루는 게요. 빚쟁이들의 고함에 조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단화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빚쟁이 중 대장격인 사내가 마루 위로 올라서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도 별거 없구먼. 값 나가는 건 죄다 팔아치운 모양이지. 며칠만 더 기다려줄 테니 돈을 못 갚으면 이 집이라도 내놓으시오. 사내들이 떠난 뒤 조씨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련한 저를 불길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음모의 시작이었지요. 그 무렵 한양 최고의 명문가인 정일품 영의정 윤대감 댁에서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윤대감의 외아들 이현과 단화의 혼담이 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조씨는 드디어 명문가의 안주인이 된다며 마당이 떠나가라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장터를 다녀온 단화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 절대 시집 못 가요. 그 집 도련님이 사고로 눈이 멀고 다리까지 못 쓰는 반푼이라잖아요. 단화는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애지중지하던 비단 옷감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아무리 정일품 집안이면 뭐해. 평생 병수발이나 들며 뒷방 늙은이로 살란 말이야. 난 못 가. 절대 못 가. 단화의 악다구니에 조씨의 머릿속에는 물귀신도 울고 갈 잔인한 계획이 싹텄습니다.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문턱을 넘나들며 협박을 일삼았고 이 혼사만 성사시키면 그 빚은 물론이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단화야 울음 그치거라. 너 대신 그 병신에게 갈 년이 여기 있지 않느냐. 멀리 섬마을 노비로 팔려가느니 이참에 너 대신 저것을 제물로 보내면 되겠구나. 조씨의 말에 단화는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바라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동짓달 긴 밤,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낡고 허름한 혹겹 옷만 입은 채 차가운 마루 밑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것만은 뺏지 마셔요. 제 손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그것을 빼앗아 제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네가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면 다음번엔 이 주머니가 아니라 네 목숨이 일이 될 것이다. 조씨는 저를 딸이 아닌 한 마리 가축처럼 취급하며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아비가 남긴 이 집에서 쫓겨나 당장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싶으냐? 아니면 언니 대신 그 집에 시집을 가겠느냐? 저는 터진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핏방울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8년의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단 하루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 없는 이곳에서의 삶이 과연 살아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이 지옥을 벗어나는 것이 낫겠다는 서글픈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2년 전 장터에서 저를 구해주려다 눈을 다쳤던 그 도련님의 안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도련님도 지금 나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어머니의 저고리 조각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이 집을 떠납니다. 그곳이 설령 지옥일지라도 여기보다는 나을 겁니다. 마침내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씨는 제게 너울을 깊게 눌러 씌우며 혼례 전까지 절대로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네가 단화 대신 왔다는 걸 들키는 날엔 내 놈의 목숨도 부지 못하게 된다는 걸 명심하거라. 저는 피눈물을 흘리며 감의 몸을 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기에 최진사댁 큰딸이
정일품 집안으로 시집간다며 부러움 섞인 수군거림을 내뱉었지만 제 가슴은 천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저는 12년 전 장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단화가 산더미처럼 산 짐을 들고 뒤를 따르던 중 무레배들을 만났던 그날, 한 소년이 바람처럼 나타나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네 대장부가 어찌 어린 처자들을 괴롭히는 것이냐. 소년은 용맹하게 맞섰으나 무레배가 던진 칼날이 소년의 눈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화는 도망쳤지만 저는 제 머리에 묶여있던 낡은 붉은 댕기를 풀어 소년의 피 흐르는 눈을 칭칭 감싸주었지요. 도련님, 조금만 참으셔요. 그때의 일을 생각하는 사이 가마는 혼례청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하객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일품 대감 며느리가 된다니 팔자 좋은 처자구만. 그렇지만 신랑이 앞못 보고 걸음도 못 걷는다면서. 그 소리에 제 가슴은 미어터지는 듯했습니다. 신방의 문이 닫히고 촛불만이 일렁이는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저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바닥만 보았습니다. 그때 방 저편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고개를 들어 나를 좀 보시겠소. 저는 침을 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비단으로 눈을 가린 채 의자에 힘없이 기대앉은 사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수척하고 외로워 보였으나 비단 아래로 드러난 턱선은 날카로웠고 꼭 담은 입술에는 고집이 서려 있었지요. 내 꼴이 이렇소. 앞 못 보고 다리도 쓰지 못하는 반푼이 선비니 지금이라도 이 문을 박차고 나가신다면 내 아버님께 말씀드려 혼사를 물러드리리다. 그것은 그의 처절한 시험이자 자신을 확인하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손등에 제 거친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이제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신세요입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평생 그림자가 되어 모시겠습니다. 제 눈물이 그의 손등을 적신 순간 이현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12년 전 장터에서 자신의 눈을 감싸주던 소녀의 온기를 느꼈던 것이지요. 부인, 당신이 초에 진사 큰딸 단화 낭자가 맞소? 이현의 물음에 저는 바닥에 엎드려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방님. 저는 큰딸이 아니라 둘째 설화라 합니다. 언니가 서방님의 병세를 두려워하여 어머니가 저를 대신 보냈습니다. 이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얀 비단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제 실루엣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제 집안 사정을 조사해 조 씨와 단화의 악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 못된 마음을 가진 여인보다 당신이 내 곁에 온 것이 천만다행이요. 비록 내가 이런 몸이나 내 부인이 된 이상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소. 그 단호한 말 한마디에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건네진 존중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현은 잠든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12년을 기다려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버팀목이 되어 주리다. 그런데 사실 이현에게는 저조차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제 생활은 계모 밑에서 종살이하던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과 정갈한 밥상이 차려졌고 난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일상에 저는 매번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저는 윤대감댁 며느리로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을 올리고 남편의 약탕을 직접 다렸지요. 여종 사머리와 머슴 길동 아범도 저를 각별히 여겼습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박씨 부인도 겉으로는 차가웠으나 제 진심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늘 탕약 맛이 깊구나. 다 네 정성 덕분이다라며 칭찬하셨을 때 사머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 며느리들에게 칭찬 한마디 없으시던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내 딸을 만나러 왔다라는 천박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꿈속에서도 잊고 싶었던 계모조 씨와 단화가 하인들을 밀치고 앞마당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대감댁의 규모를 보더니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니 단화가 호강하며 살고 있구나. 이 언니는 빚쟁이한테 쫓겨 죽을 판인데. 단화는 제 고운 비단옷을 거칠게 만져보며 비아냥거렸고, 조 씨는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제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네 정체를 당장 영의정 대감께 알리면 어찌 될 것 같으냐. 사흘 안에 만냥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아비 묘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두 손을 팔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가짜 신부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어렵게 얻은 이 평온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미 제가 단화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명문가에서 며느리를 들이며 그 정도 정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더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조 씨 모녀의 상스러운 행태를 방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혼례 때도 안 오시더니 다음부터는 이런 무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드시던 것이나 마저 드시고 잘 돌아가시죠. 시어머니의 서늘한 호통에 조 씨 모녀는 입을 삐죽이며 물러갔지만 저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이현의 방으로 약탕을 들고 가던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앉아 있어야 할 남편 이현이 꼿꼿하게 서서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SEO 서방님? 지금 서 계신 겁니까? 제 놀란 목소리에 이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한여름밤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내 정체를 숨겨야만 당신과 나의 진정한 인연을 지킬 수 있었소. 이현은 품 안에서 낡고 빛바랜 붉은 댕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12년 전 장터에서 제가 그의 눈을 감싸주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 댕기를 기억하오? 당신은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목숨을 구한 유일한 사람이오.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 씨와 단화는 다시 대문 앞에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어서 작은 마님을 불러라. 만냥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느냐. 그녀들이 앞마당을 활보하며 사치를 부릴 때 대청마루의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비단 안 대도 없는 당당한 자태의 이현이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제 부인을 괴롭힌 대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현의 매서운 눈빛에 조 씨의 부채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눈이 보인단 말이냐? 단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현은 12년 전 장터의 일을 언급하며 단화의 비겁함을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도망쳤으나 설화는 나를 구했소. 이제 그 죄값을 치를 시간이오. 이현의 신우의 길동 아범이 두루마리 뭉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조 씨가 최진사의 재산을 빼돌린 내역, 설화를 학대한 정황, 그리고 사기 혼사를 꾸민 증거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윤진호 대감까지 관복을 입고 위험 있게 나타나자 조 씨와 단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기 혼사와 협박의 죄로 그녀들을 관가로 압송해라. 조 씨는 유배형에 처해져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손으로 거친 흙을 만지는 관노비가 되었고, 단화는 설화의 간곡한 청으로 형벌은 면했으나 평생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며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끌려나가는 조 씨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만큼은 감사드립니다. 서방님을 만나게 해 주셨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이현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조정에 총망받는 관료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버지를 닮아 눈매가 매서운 옥동자 하준이가 태어났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제 머리에 대대로 내려오는 은비녀를 꽂아주며 저를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 칭송하셨지요. 조 씨와 단화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꽃이라는 제 이름처럼 저는 가장 차가운 겨울을 견뎌내고 비로소 가장 향기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비단옷이나 금비녀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모진 바람을 이겨낸 꽃은 그 향기가 더욱 깊은 법이니까요.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예시하기는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눈 속에 핀 꽃, 설화와 눈먼 신랑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슴속에 누군가를 향한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나 혹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편견의 벽을 쌓고 계시진 않나요? 설화는 10년의 구박 속에서도 따뜻한 진심을 잃지 않았고 그 진심은 12년 전에 붉은 댕기가 되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언젠가 우리를 살리는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잠들기 전 오늘 받은 상처와 무거운 마음의 매듭을 잠시나마 내려놓으시고 이현의 눈을 감싸주던 붉은 댕기처럼 포근하고 편안한 꿈길로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야담룩은 언제나 여러분의 고단한 밤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와 지혜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 나누어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깊고 정겨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